독일에서 무려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 7월 17일 함부르크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동독으로 이주한 메르켈. 1982년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메르켈은 헬무트 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뒤 2000년 기민당 기사당 대표가 되더니 2005년에는 최연소 최초 독일 여성 총리로 선출됐고, 조용하지만 모두를 사로잡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2014년 유럽연합 최장수 의장, 무려 16년 동안 독일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유럽 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 3인당과 대연정을 성사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에도 난민을 수용하는 통큰 리더십, 유럽 부채 위기에도 유럽연합의 붕괴를 막아낸 인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 통합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 노선과 관계없이 사안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독일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세심히 귀 기울이면서 절충 타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이른바 무티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메르켈을 무티, 즉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최저임금 도입, 동성결혼 허용, 2022년 말까지 탈원전 선언 등을 성사시켜 독일 사회의 진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미국을 대신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벌써 메르켈 총리가 그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재임 기간이 16년에 달하면서 이 기간 태어난 메르켈 세대는 총리는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탄생시킨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유럽 안팎에서 유럽 주요 지도자 중 가장 높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 중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비율도 66%로 2005년이나 1998년보다 높습니다. 메르켈이 자신의 의지로 총리직을 내려놓고 떠날 때 메르켈의 지지율은 80%, 원래 정권 후반기에는 총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20-30%대에 머물기 마련인데, 메르켈의 지지율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 총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메르켈이 속한 기민 기사당이 아닌 야당인 3인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인당은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연립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3인당 총리 후보는 안정적인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올 초 13%까지 떨어졌던 3인당의 지지율은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숄츠 후보가 연정 구성에 성공한다면 16년 만에 보수연합에서 중도좌파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집니다. 반면 올 초까지 37%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던 기민 기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서부지역 대홍수 등의 악재로 추락하면서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설립 이후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시에서는 통독 이후 첫 여성 시장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구에서 출마한 한국계 후보 2명이 직선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독일 최대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ANC 1지역구에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혜원 씨는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정당 명부를 통해 연방의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페이스북에도 이를 공지하면서 시민당의 놀랄만한 선거 결과가 연방하원에 합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모든 유권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금 짐을 싸고 있고 오늘 낮에 베를린으로 떠난다면서 너무너무 긴장했다가 많은 축하 인사를 받다 보니 책임감이 느껴지고 모두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의회는 다음 달 26일 출범하지만 당장 내일 3인당 원내교섭단체 회의가 있고 이어 이틀간 신임 연방의원 입문교육이 열린다면서 2-3주간 사무실을 꾸리고 직원들도 찾아야 해 정신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방의원에 입성하는 만큼 이민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이민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독일 양국 관계와 독일이 한반도 문제의 관여를 강화하고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독일 내 한국의 영향력이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 도심 한복판 옛 프로이센 왕궁터에 세워진 독일의 박물관 흠볼트 포럼, 독일이 식민주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세운 이 박물관은 지난 23일 처음으로 개관했는데요. 한국은 독일의 식민지가 아니었음에도 한국관이 설치됐고 도자기 등의 한국 관련 전시물도 배치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독점 계약을 체결해왔던 테슬라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로 옮겨 타면서 일본이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과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가 삼성 SDI로부터 각형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계약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일본은 내팽개에 쳐둔 채 한국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일본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독일 지멘스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실증, 수소터빈 발전, 해외 그린수소 생산 및 도입, 수소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까지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1위 수소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손을 잡아 세계의 수소에너지 패권을 한국과 함께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향한 한국의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을 건드리면 일본은 한국에 무슨 짓을 할지 장담 못한다 라며 한국을 협박해온 일본. 그런데 바로 어제 한국 법원이 일본에 제대로 된 한방을 날렸습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 단독 김용창 부장판사는 강제 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특허권, 압류 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일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 그리고 특허권 2건입니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한 명당 2억 9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명령 이후에는 감정평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 압류 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서울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이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법원의 매각 명령을 그대로 둔 것은 극히 유감이다 라며 제대로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